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습니다. CDC가 백신 접종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지시에 따라 뉴욕주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1차 접종 후 감염률이 50%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미국행 비행기 탑승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가 없을 시 탑승이 거부됩니다. 민권센터가 코로나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뉴욕 뉴저지의 한인 가정에 $1,000의 현금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의회 난입 사태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기업들과의 사업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오늘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토의한 뒤 탄핵안을 본회의에 표결을 올려 찬성 232대, 반대 197로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0명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하원을 통과시킨 탄핵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67명이 찬성하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확정됩니다. 하원이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하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가결 후 즉시 보내는 방안과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100일 이후 등 일정 기간을 두고 보내는 방안이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하원 2인자인 스탠리 호이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에게 탄핵 소추안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상원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내고 미국인들에게 긴장감을 줄이고 진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시위가 더 예정돼 있는데 폭력이나 범법 그리고 파괴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런 행위는 나도 그리고 미국도 지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가 나기 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한 연설 내용은 완전하게 적절했다고 반박하면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마녀 사냥으로 분노를 위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2019년 말 하원 탄핵에 이어 대통령 임기 중 하원에서 탄핵안이 2번 가결되는 첫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뉴욕주가 65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 우선순위 1단계 2순위 그룹의 제한 연령을 확대하고 백신 가속화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부터 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 고령자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렉세이자 복지부 장관은 최대한 백신 접종을 서두르기 위해 두 번째 접종 분량을 남겨두지 않고 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연령층과 65세 미만일 경우에도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까지 확대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뉴욕주의 백신 접종 대상 확대는 11일부터 기존의 의료진과 요양원, 입원자, 종사자에서 75세 이상과 교사, 경찰, 소방관, 대중교통 직원 등 1비단계 그룹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에 따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뉴욕 주민은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도 700만 명 선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뉴욕주의 실제 접종 규모는 주당 30만 회 수준으로 이들을 접종하는 데만 거의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가속화를 위해 접종센터 확대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저 뉴욕시장은 어제 프로야구 뉴욕 매츠 구단의 퀸즈 시리필드 구장을 24시간 백신 접종센터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24시간 운영되며 하루 5,000명에서 7,000명에게 접종할 계획입니다. 한편 모든 백신 센터는 예약 후 방문해야 하는데 예약 사이트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오류가 많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화로 예약할 경우 대기 시간이 길거나 아예 불통인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14일 뒤 감염률이 5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의 공공보건부서 책임자인 샤론 알로이 프레이스는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 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초기 연구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0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돌입했습니다. 백신의 실제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실제 접종 뒤 효능에 관한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22.33%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약 860만 명 가운데 190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구는 화이자 백신의 효능을 보여주는 최고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전했습니다. 1차 접종 뒤 감염률이 50%까지 떨어지는 수치는 3상 결과와도 비슷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3상 결과, 백신을 한 차례 맞았을 때 감염 예방 효과는 평균 52%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일부터 2차 접종에도 돌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3상에선 2차 접종을 하고 일주일 뒤에 감염 예방 효과가 95%까지 올라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허용됩니다. 한국도 적용 대상이며 규제는 외국인 승객뿐만 아니라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방역을 위해 외국에서 오는 2살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합니다. 또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CDC는 또 여행객이 미국 도착 후 3일에서 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고 최소 7일 동안 거주지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되는데 다만 검사 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는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의 경우 일시적 면제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유럽 등 국가에서 미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를 금지한 상태입니다. 한편 항공업계는 미국 입국 조건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감염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의 이익단체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의 닉 켈리오 대표는 최근 코로나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검진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도 미국행 승객은 검진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민권센터가 코로나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뉴욕, 뉴저지의 한인 가정에 $1,000 현금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긴급 대응 스페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렌트가 체납된 한인 중 연방 경기 부양금을 못 받거나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없는 등 다른 지원에서 소외된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는 한인 뷰티업체 키스스타 등으로부터 한인 동포 긴급 지원 용도로 후원받은 지원금 40만여 달러를 재원으로 뉴욕과 뉴저지 400여 한인 가정에 가구당 $1,000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권센터 측은 그동안 뉴욕, 뉴저지 지역 총 1,480가구에 현금을 지급하고 실업수당 관련 핫라인을 개설해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존 박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만 기금 조성을 목표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하고
저소득층, 세입자, 소외계층 등 가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한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중복 신청해서는 안 되며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민권센터 대표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일주일 내 렌트 체납 상태, 실업 및 생활 상태 등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에 응답한 후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민권센터에 방문해서 지원금 체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은 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민권센터는 오는 2월 5일까지 뉴욕주에서 시행하는 2차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신청 대행도 제공합니다. 뉴욕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기업들과의 사업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그룹과 뉴욕시가 맺은 계약 규모는 1,7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 반란을 선동했고 그 결과 시민들이 죽었다며 트럼프의 선동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트럼프 소유 기업들과 맺은 각종 사업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그룹과 뉴욕시가 맺은 계약 규모는 약 1,700만 달러가 넘습니다. 트럼프 그룹은 브롱스의 페리 포인트에 있는 트럼프 골프링크, 센트럴파크 남쪽에 있는 울먼 링크, 북쪽 끝에 있는 라스커 링크, 유명한 센트럴파크 회전목마 등 4개의 주요 관광 명소를 뉴욕시 도시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센트럴파크에 있는 울먼 스케이트장의 수입은 연간 94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뉴욕시 감사관 스콧 스트링거에 따르면 전체 사업 계약의 가치는 4,500만 달러가 넘습니다. 한편 공화당과 친트럼프 인사들은 물론 재계와 문화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골프협회는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 위치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예정된 2022년 PGA 챔피언십 개최지를 변경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돈독한 사이로 알려진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임을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트위터의 트럼프 대통령 계정 영구 삭제 조치 이후 트위치, 스냅챗, 레딧, 틱톡 등도 트럼프 대통령 및 친트럼프 계정을 빠르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트럼프 그룹에 3억 달러 이상을 대출해준 도이체 방크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회사들과도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2021년 신년 연설에서 뉴저지주에 대면 조기 투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대면 조기 투표가 불가능했던 주는 뉴저지주를 포함 전국 12개 주뿐이었으며 우편을 통한 사전투표만 허용됐던 뉴저지주는 지난해 개표가 가장 느린 주 중 하나였습니다. 또 주지사는 이날 발표한 2021년 주요 공약에서 뉴저지 내 6곳의 백신 메가사이트와 수백 개의 백신 접종센터 설치를 통한 백신 접종 가속화를 예고했습니다. 또 뉴저지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총 145억 달러 규모의 법인세 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이라고 밝히면서 이외에도 대중교통 개선,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한 인프라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의 2차 신청이 개시돼 한인은행들의 PPP 신청 접수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중소기업청 SBA에 따르면 이번에 처음으로 PPP를 신청하는 경우 300인이 아닌 500인 미만 사업체로 2020년 매출이 줄어든 점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SBA는 1차에 이어 2차를 신청하면서 지원액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신청 때 25% 매출 감소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대신 이후 탕감을 신청할 때는 매출이 감소한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PPP의 최대 융자액은 200만 달러로 월 평균 급여액의 2.5배로 업체마다 달라집니다. 대신 이번에는 호텔, 식당 등 팬데믹의 타격이 극심한 업종의 경우 3.5배까지 융자액을 늘렸습니다. 여기서 업주들이 관심을 둘 부분은 바로 월 평균 급여액 기준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페이롤 중 많은 쪽을 선택해서 이에 3.5를 곱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많은 쪽을 골랐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 지원액의 60% 이상은 인건비로 사용해야 8주에서 24주 이후 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비즈니스 운영 계획을 따져본 뒤에 현실적인 쪽을 골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외교부가 인육을 먹고 싶다는 막말로 논란이 됐던 시애틀 총영사관의 부영사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문제 삼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징계하지 않았고 물품 단가 조작과 이중 장부 작성 등 제기된 다른 의혹도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A 부영사는 2019년 부임한 이후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내가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 부영사는 이런 과정에서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는 등의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제보자들은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인육 발언 등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징계 처리를 했습니다. 또 공간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물품 대행 구매업자의 진술도 나왔지만 재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백악관 법률 고문에 한인 여성 변호사 자넷 김 등 20여 명을 임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구성한 백악관 팀의 한인으로는 첫 입성입니다. 자넷 김 법률 고문은 바이든 해리스 캠프에서 법률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연방 하원 감독 및 개혁위원회 수석 법률 고문으로 일했었습니다. 또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연설 작성자로 그리고 백악관 인사처에서 부법률 고문으로도 근무했습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 오멜베니 앤마이어스의 수석 변호사였으며 제7순회 항소법원 판사의 서기를 역임했고 미시간주 출신으로 스탠퍼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동성 부인과 딸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인수위는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언제나처럼 매일 밤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